안녕하세요. 별이의 독후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아리타 히데오의 책 여자아이의 뇌입니다. 이 책은 여자아이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라기보다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는 기준과 속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성격이나 태도로 판단하기 전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보게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아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울었는지, 왜 말을 안 들었는지, 왜 갑자기 조용해졌는지. 우리는 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유를 알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해결할 수 있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먼저 멈춰 서게 된 지점은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나의 태도였습니다. 아이를 이해한다는 말은 듣기에는 참 따뜻합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책임감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아주 조용하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아이를 이해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 아이를 설명하려 했던 건 아닐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그 안에는 종종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울음을 멈추게 해야 하고, 지금 설명을 붙여야 하고,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야만 하는 마음. 아이를 위한 이해라기보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어른의 마음이 앞서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이의 행동에는 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생각보다 자주 이렇게 변형됩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야 해. 이유를 말해봐.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한 거야. 이 순간 이해는 설명 가능함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말로 정리할 수 있고 원인과 결과를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해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언제나 설명 가능한 상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말보다 먼저 오고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어? 이 질문은 이해를 위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아이에게는 종종 이런 의미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납득시켜야 해. 이 책을 읽으며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이의 행동을 해석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행동은 결과일 뿐이고 그 앞에는 상태가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상태를 보기 전에 행동부터 고칩니다. 조용하면 왜 말이 없어? 움직이면 가만히 있어. 말이 많으면 좀 진정해. 아이의 상태를 묻기 전에 아이의 행동을 조정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마음은 점점 설명해야 하는 대상이 되고 증명해야 하는 감정이 됩니다. 이 책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조용히 건넵니다. 아이를 이해하려고 할수록 아이를 어른의 기준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한다는 말을 좋은 말이라고 믿어왔지만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른의 언어, 어른의 논리, 어른의 속도입니다. 아이의 세계는 그 기준에 맞춰
번역되어야만 존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이.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던 아이. 그 순간 우리는 걱정합니다. 왜 저러지? 그리고 바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픈가? 어디가 아픈가? 무슨 일이 있었나? 물론 이 질문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대답이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쪽에서 해석을 끝내버립니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 순간 아이의 감정은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라 어른의 해석 안에 정리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이해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려는 순간 너무 빨리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문장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어른 자신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아이를 보며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이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해결하는 것과 아이를 이해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아이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이해 가능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이유를 말할 수 있고 어른의 기준에 맞춰 반응하는 아이. 그런 아이는 어른을 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이해는 항상 같은 방향은 아닙니다. 이 책은 아직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아이는 아이 그 자체일까? 아니면 우리가 해석해낸 아이의 모습일까? 이 질문은 아이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시선은 아이에게서 어른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방식으로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자아이의 뇌, 이 말에는 어쩐지 누군가를 한 방향으로 규정해버리는 느낌이 담겨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말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여자라서 그렇다, 남자라서 그렇다, 어릴 때라서 그렇다. 그래서일까요? 이 제목은 책을 읽기 전부터 경계심을 먼저 불러왔습니다. 또 하나의 틀을 만들려는 건 아닐까? 또 다른 기준을 씌우려는 건 아닐까? 이 불편함은 아마도 나만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가며 조금씩 느끼게 된 건 이 제목이 무언가를 단정하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단정해온 방식에 질문을 던지기 위한 장치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책이 말하려는 핵심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이렇다. 오히려 이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여자아이를 어떤 기준으로 이해해왔는가? 이 질문은
아이의 뇌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른의 시선을 드러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볼 때 아이를 그대로 보기보다 기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여자아이는 조용해야 할 것 같고, 배려심 있어야 할 것 같고, 말을 잘 들어야 할 것 같다는 기대. 그 기대에 맞지 않는 순간,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이 질문들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대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한 불편함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 흥미로운 지점은 여자아이의 행동을 성격이나 기질로 바로 묶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 아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이 질문은 아이에게 향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른에게 돌아오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관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책을 읽으며 점점 분명해진 건 여자아이의 뇌라는 말이 불편했던 이유는 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하는 방식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말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 왔고, 설명을 위한 개념이 판단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왔습니다. 여자애들은 원래 그래. 하지만 이 문장은 설명처럼 들리면서도 사실은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책은 그 선언을 조용히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차이를 안다는 건 더 빨리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론을 조금 늦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 문장을 곱씹을수록 여자아이의 뇌라는 제목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아이를 분류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어른의 해석 속도를 늦추기 위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그래서 던졌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는 아이를 이해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고 싶었던 걸까? 여자아이의 행동을 여자아이답다거나 여자아이다워야 한다는 말로 정리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됩니다. 보는 대신 아는 척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이런 태도를 아주 조심스럽게 경계합니다. 차이를 말하는 이유는 아이를 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의 반응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이 책은 차이를 말하면서도 항상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문장은 이 책이 분류의 책이 아니라 이해의 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라는 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성격일까? 양육 방식일까? 환경일까? 책은 이 질문에 대해 조심스럽게 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의지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감정이 흘러가는 경로의 차이라는 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책의 이야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뇌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감정 표현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이를 더 잘 통제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아이의 반응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지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따라오며 자연스럽게 이 질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성격의 문제일까? 양육 방식의 문제일까? 아니면 아이의 의지 부족일까?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차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감정이 흐르는 경로의 차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이의 행동을 의미 없는 반응이나 고쳐야 할 문제로 보기 전에 그 뒤에서 어떤 생물학적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지를 함께 바라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책에 따르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뇌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 반응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경향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먼저 남자아이의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에서는 남자아이의 뇌가 상대적으로 도파민과 바소프레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도파민은 보상과 행동, 목표 지향적인 움직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물질입니다. 무언가를 해냈을 때 느끼는 만족감, 움직이며 얻는 성취감, 도전과 경쟁에서 자극을 받는 감각. 이 모든 것이 도파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소프레신은 공간 인식, 위험을 감수하는 반응, 경쟁 상황에서의 긴장과 연결된 신경 전달 물질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말로 풀기보다는 몸을 움직이거나 행동으로 먼저 표현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반응이 참을성이 없다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아이의 뇌는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행동이라는 경로로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행동을 곧바로 이렇게 해석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산만해? 왜 가만히 못 있어? 이제 여자아이의 뇌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책에 따르면 여자아이의 뇌는 상대적으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세로토닌은 감정의 안정과 불안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기분의 균형, 마음의 안정, 내부 감정의 정리에 깊이 관여합니다. 옥시토신은 관계, 공감,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감정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감정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혼자서 정리하기보다는 말로 표현하거나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정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아이의 성격 차이라기보다 감정이 흘러가는 경로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같은 감정을 느껴도 누군가는 몸으로 풀고 누군가는 말로 풀어내는 것.
그 차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자아이 같다거나 여자아이 같다는 표현으로 단순화되어 왔던 건 아닐까요? 이 책을 읽으며 가장 크게 와 닿았던 문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을 해석하는 어른의 기준이다. 우리는 행동을 보면 판단부터 합니다. 움직이면 산만하다고 하고 말이 많으면 예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의 작동 방식이 다르다면 그 반응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책은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이 차이를 공식처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남자아이는 다 그렇다. 여자아이는 원래 그렇다. 이런 말은 차이를 이해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시 하나의 틀을 만들어버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차이는 아이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어른이 조금 더 오래 기다리기 위한 이유에 가깝습니다. 아, 이 아이는 지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정을 풀고 있구나. 아, 이 아이는 관계 속에서 감정을 정리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아이보다 먼저 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반응이 내 예상과 다를 때 나는 얼마나 빨리 결론을 내려왔는지, 아이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려 했던 순간들이 겹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뇌를 아는 목적은 아이를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어른의 반응을 바꾸기 위함이다. 뇌에 대한 설명은 정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읽고 난 뒤 아이를 대하는 나의 질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어? 라는 질문 대신 지금 어떤 상태일까?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나니 아이의 행동을 바로 고치려는 마음보다 그 행동을 조금 더 두고 보려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는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어른인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여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뇌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아이의 행동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알고 있음이 곧바로 다르게 반응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를 마주하는 순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판단을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의 출발점은 대개 이 문장입니다. 이 행동은 문제다.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 인식하는 순간 모든 시선은 그 행동 하나에 집중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멈추게 할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때부터 아이의 마음이나 상태는 조금씩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행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되어버립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많이 떠올랐던 장면은 아이의 행동 앞에서
어른이 느끼는 불안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고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통제하지 못하는 어른처럼 보일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행동을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 문제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순간 아이에게 던지는 말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 또 그래?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만 좀 해. 이 말들은 아이를 향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른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뇌의 차이를 떠올려 보면 이 장면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말로 감정을 정리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몸으로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동을 곧바로 고쳐야 할 문제로 분류해버립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행동을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아이의 감정은 설명해야 할 것이 됩니다. 왜 그랬는지 말해. 이유를 알아야 이해하지. 하지만 아이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 순간 아이의 감정은 존재 자체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설명 가능해야만 허용되는 감정이 됩니다. 이 책은 이 지점을 아주 조용히 짚어줍니다.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아이에게서 하나의 권리를 빼앗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것은 그럴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할 권리입니다. 아이에게는 감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말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어른에게는 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감정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아이와 어른 사이의 간극을 점점 넓히게 됩니다.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어른의 반응도 점점 단순해집니다. 허용하거나 금지하거나 중간은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이의 감정에는 항상 중간 지점이 존재합니다. 완전히 괜찮지도 않고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닌 상태. 그 애매한 상태를 견디는 힘이 어른에게는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아이를 바꾸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의 행동 앞에서 어른이 어떤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지금 나는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이의 상태를 보려고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아이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어른 자신에게 돌아오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내 계획을 흐트러뜨릴 때, 내 감정을 건드릴 때, 나는 얼마나 빠르게 문제라는 이름을 붙여왔는지,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감정을 서둘러 정리하려 했는지. 행동을 문제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와 어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집니다. 여기까지는 허용, 그 이상은 문제. 하지만 아이의 감정은 그 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더 크게 반응하거나
아이의 반응을 숨기게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오히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더 오래 바라보고 더 신중하게 반응하는 태도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이해한다는 말의 의미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는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을 조금 늦출 수 있다는 뜻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이해한다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아이를 이해해야 한다.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은 언제나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해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조금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싶었던 걸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해라는 말에는 생각보다 분명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유가 있어야 하고, 납득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감정은 이해받기 어렵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슬프다. 그냥 불안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감정들은 종종 미완성된 감정처럼 취급됩니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감정이 어른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존재를 인정받기보다 해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말해봐. 이 말은 이해하려는 말처럼 들리지만 아이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그 감정은 아직 받아들여질 수 없어. 이 책은 이 지점에서 이해라는 말의 기준을 조용히 흔듭니다. 이해란 설명할 수 있음이 아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태도에 가깝다는 것. 아이의 감정을 완전히 알지 못해도 그 감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 이해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면 어른의 태도도 조금 달라집니다. 아이의 감정을 당장 정리하려 들기보다 그 감정과 같은 공간에 잠시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은 이유를 말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 이 한 문장이 어른의 반응을 조금 늦춰줍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뇌의 차이를 다시 떠올려 보면 이 변화는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아이는 감정을 행동으로 먼저 표현하고 어떤 아이는 말과 관계 속에서 정리하려 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한다는 건 같은 방식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를 해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끝내자. 이해했으니까 이제 넘어가자. 하지만 이 책이 말하는 이해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열어두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켜보겠다. 이 태도는 어른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미루는 일은 불안을 견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감정이 언제 정리될지 모른다는 불안, 지금 당장
답이 없다는 불안. 우리는 그 불안을 견디기보다 이해라는 말로 덮어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감정은 어른의 안정을 위해 서둘러 정리되어 버립니다. 이 책은 아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른 자신을 위해서도 이해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모두 이해하지 않아도 아이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불안해서 너무 빨리 이해한 척을 했던 건 아닐까.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기보다 내가 견딜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려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해란 아는 것이 아니라 대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판단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이 문장은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어른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내가 다시 세우게 된 이해의 기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지금 나는 설명하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함께 있으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을 덮으며 나는 무언가를 더 잘 해내겠다는 다짐보다는 무언가를 덜 하기로 한 마음이 먼저 남았습니다. 아이를 더 잘 이해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아이를 너무 빨리 이해하려 들지 않겠다는 마음. 아이의 감정을 정확히 설명하려 하기보다 설명되지 않는 상태를 조금 더 오래 허용해 보겠다는 태도. 이 책은 아이의 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어른의 반응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이의 감정 앞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가? 바꾸려는 걸까? 고치려는 걸까? 아니면 그냥 견디지 못하고 있는 걸까? 앞서 이야기했던 뇌의 차이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어떤 아이는 행동으로 감정을 흘려보내고 어떤 아이는 말과 관계 속에서 정리하려 합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된다고 해서 아이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의 반응을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가기로 한 태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곧바로 의미로 확정하지 않겠다는 것. 지금의 반응이 그 아이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 아이의 감정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 나는 아이를 돕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어른의 말투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아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자주 떠올랐던 건 과거의 아이였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설명하지 못했던 감정, 말로 풀어내지 못했던 상태,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그 순간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겁니다. 괜찮아. 지금은 설명하지 않아도 돼.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존중할 수 있다는 것. 이 책은 그 사실을 아주 조용히 다시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끝에서 하나의 문장만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해는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아이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이 책이 모든 상황에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는 이유를 남겨줍니다. 그 이유 하나면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덜 흔들리며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아이를 바꾸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의 반응을 조금 늦추기 위한 이야기로 이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별이의 독후감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